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물벼락 갑질 의혹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영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연일 이어지는 뉴스 가운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한진그룹 측에서 그동안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사과문을 밝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변명뿐이라면서 논란이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보니까 또 한진그룹의 어떤 그동안의 비자금에 대한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른바 땅콩회항이라고 불리는 갑질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카로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 YTN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 4월 조현아 신임 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 마케팅 전무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한항공 측은 회의 도중 조 전무가 물컵을 손으로 쳐 물이 튀었을 뿐 사람을 향해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무가 본사 사무실에서 간부에게 폭언을 하는 육성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켠에서는 업무 도중에 고성이 오가는 것도 업무 행위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무 중 회사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 물잔을 손으로 치거나 물잔을 벽을 향해 던지는 행위,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물을 끼얹는 행위 등 현재까지 제기된 조 전무의 일련의 행위들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아닌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행위와 범죄 행위를 구분짓는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현민 전무 사건부터 한 번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번 사건이 언제 발생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 3월입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광고를 시사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하며 음료를 뿌리고 유리컵까지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언론 보도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경찰은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조현민 전 전무를 입건했습니다. 여기에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 고발장까지 접수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 전 전무는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돼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를 보겠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조 전 전무가 음료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전 전무는 뿌린 게 아니라 잔을 밀쳤는데 음료가 튀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경찰은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몇 가지 기각 사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단계에서 피해자 2명 가운데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알린 겁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다음은 특수폭행 혐의입니다. 조현민 전 전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리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유리컵이 깨져서 사람에게 튀었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무실 크기까지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리컵이 깨지지 않아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따져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전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방해 혐의 하나만 적용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업무 방해 혐의도 조 전 전무가 당일 회의는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서 폭행 혐의는 제외가 됐다. 그런 말씀인데 조 전 전무 외에 또 한진그룹 총수 일가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번의 갑질 사건 외에도 한진그룹 일가의 도덕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비난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 이사는 또한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2005년에 입건되었었고 2012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폭언을 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직원의 신체를 밀치고 서류를 내던지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 이사장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벌 사건의 경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어 온 터라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부터 국민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국영항공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대한항공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또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 앞으로의 수사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네, 사건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까지 여러 제보로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기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네, 먼저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 전 전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애초에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에 특수폭행 혐의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공사 현장에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최근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처벌 의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장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최근에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이 이사장은 평소에도 운전기사나 가정부, 계열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이사장은 경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나 처벌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명품 밀수 의혹입니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조양호 회장의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서울국제물류지점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세청은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SNS까지 만들면서 조사 초기부터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오면서 조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이 한진그룹이나 대한항공 내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진행된 만큼 조사 대상은 총수 일가 전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청은 현재 압수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참고인 조사를 벌이면서 한진 일가 소환 일정을 조울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인데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 사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내야 하는 상속세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신고가 누락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해서 자진 신고했고 이번 달 납부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관세청, 공정위, 국토부 등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조사 또는 수사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쏟아진 의혹들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워낙 사건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철저한 수사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벼락 갑질 의혹과 또 한진그룹 일가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앤 이슈에 대한 최연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도 좋고 더불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석가탄신일까지 휴일도 많아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국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참고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제대로 임자 만난 힐링 여행 임자도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여행지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임자도 편에서는 어떤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여행자들의 이목을 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임자도로 떠나기 위해서 찾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안군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임자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신안군에는 1,004개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린 만큼 많은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섬들 중 임자도의 지리적 환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임자도가 과연 어디쯤 있는지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장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실제 여행 계획을 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정보를 더욱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자도에 도착해서 처음 소개된 곳은 형형색색의 튤립들이 펼쳐진 튤립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단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튤립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포토존이 많아서 축제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시청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임자도에서 튤립이 잘 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자도는 품질 좋은 대파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튤립도 대파와 같은 백화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임자도는 백화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속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대파와 튤립이 같은 백화과 식물이라는 정보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알록달록 물든 모습은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승마를 배우고 있는 진행자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아비가일이 직접 승마 훈련부터 말을 타고 모래사장을 달리는 모습까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말을 타고 해변을 누비는 장면은 원거리 촬영으로 보여줘 더욱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임자도의 튤립 축제나 해변 승마 체험은 다른 채널의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더불어 진행자가 직접 체험하고 소감을 전달하는 것은 구석구석 코리아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임자도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갯벌 카약 체험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갯벌을 즐길 수 있고 반대로 바닷물이 찼을 때는 카약을 타고 생태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갯벌에 사는 농개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카약도 즐기고 생태 체험도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은 체험학습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해변 끝자락에 자리한 신비로운 모습의 용랑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때 험한 동굴 곳곳을 탐방하는 진행자가 안전장비를 따로 착용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듯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임자도의 맛집을 소개했습니다. 임자도의 특산물 중 하나인 톳을 식재료로 한 전복 톱밥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들의 레시피도 함께 제공해 더욱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더욱 반가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매 진행자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체험하는 모습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구성으로 여행지를 소개하다 보니 애청자들에게는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여행지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쌀쌀했던 기온도 잠시 전국에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연휴가 많은 5월은 산으로 들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을 찾을 시청자분들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YTN이 전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들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립공원을 찾으신 등산객들 중에 정식 탐방로가 아닌 샛길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산을 오르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셨던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불법 산행은 사고 위험이 더 큰 데다 야생 생태계까지 훼손하는 만큼 정해진 탐방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산 금지라는 표시를 보고도 샛길로 들어서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 영상에서는 지리산 뱀사골에서 탐방로가 아닌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등산객의 모습이 폭잣했습니다. 해당 등산객은 단속팀의 저지에도 그리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근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샛길로 들어선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 등산객들은 저마다 다양한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 정식 탐방로가 아닌 샛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현장을 취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샛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등산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한 달 동안 기동 단속팀을 운영해 보니 전년보다 2배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적발 건수가 작년과 비교한 수치인지 혹은 최근 몇 년간의 수치 변화는 어떠한지 그래프를 통해 정리해줬더라면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도에서는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최소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과태료 최상의 정보도 함께 제시했더라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산 곳곳에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이 붙여져 있지만 아직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산행은 야생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 한적하다는 이유로 또는 과시욕구로 샛길을 선택했다가 사고가 나면 구조가 지연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 사망사고만 32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샛길 이용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봄을 맞아 등산객이 늘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보였습니다. 봄철 산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더불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객들이 안전한 탐방로만을 이용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정확한 명칭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잘못된 문장 부호가 사용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검색 경로로 대법원 등록 시스템이라고 고지했는데 정확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라고 알려줘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 대통령 일 도착,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한일중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이라는 뉴스 속보 자막이 방송됐는데
이제 막 문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속보와 함께 바로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이라고 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특별성명 채택 예정이라고 했어야 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측 김경수 후원금 명단 확보라는 뉴스 속보 자막은 명단을 확보한 주체가 드루킹 측이 아니라 경찰이므로 자막에서 쉼표의 쓰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언론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력 비영리재단 소속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뉴스 미디어는 대중이 원하는 공정한 보도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발행하였습니다. 38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각국의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측정해서 발표했는데 한국 언론의 경우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보도 공정성에 관한 조사 항목에서 언론이 보도를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답한 비율이 한국은 36%로 그리스의 22%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도 한국인의 자국 뉴스 신뢰도가 조사 국가 36개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를 201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저널리즘의 존립 근거인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제 저널리즘 보고서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언론의 취재 보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에서는 뉴스 배치와 실시간 검색 뉴스에 대해 공정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주요 언론사 종사자들도 자체적으로 자사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의 편향 보도로 인해서 뉴스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믿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속보 경쟁으로 인해 때때로 불거지는 오보 논란도 뉴스 신뢰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뉴스 미디어의 자체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뉴스 매체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보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 방송 뉴스에 비해서 국내 뉴스의 길이가 짧고 취재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들이 뉴스에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부터 균형 보도가 시작되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뷰되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분석이 포함된다면 뉴스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더 호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방송 뉴스의 경우에는 취재원의 다양성이 신문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발굴하고 방송 출연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해당 분야의 영향력이 높은 취재원을 출연시킨다면 뉴스 신뢰도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뉴스의 신뢰성은 언론사의 신뢰뿐 아니라 뉴스 정보원의 신뢰로부터도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개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시청자들 중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면 생산되는 뉴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신뢰성이 높은 매체의 기자의 경우는 해당 분야의 독자 및 준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해당 기사의 전문성과 뉴스 신뢰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기자들이 확보한 신뢰성과
전문성의 합이 뉴스 매체 전체의 신뢰도임을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